새벽 2시 강남의 한 편의점 뒷골목.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재수없게 시리 왜 미친 노인네가 가게 앞에서 자고 있어. 부정타게 당장 꺼져. 죄송합니다. 소금한 양동이를 노인의 얼굴에 힘껏 퍼부었습니다. 취객들은 낄낄거렸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죠. 퇴근하려던 알바생 준우가 자기 돈으로 도시락을 사서 노인에게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앞으로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소금을 맞았던 그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준우는 그날 밤도 혼자였습니다. 25살 경영학과 졸업을 석 달 앞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몇 가지가 먼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고시원 월세 학자금 대출 상환,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진학을 앞둔 여자친구 예지의 생활비, 그 숫자들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준우의 가장 현실적인 과제였습니다. 야간 알바는 그 과제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일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처음 한 달은 몸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으면 눈꺼풀이 천근처럼 내려앉았습니다. 2달째부터는 그냥 버텼습니다. 3달째부터는 익숙해졌습니다. 인간이 무엇에든 적응한다는 것을 준우는 이 편의점 야간 알바로 배웠습니다. 불평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불평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일찌감치 배운 청년이었습니다. 예지는 가끔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준우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힘든 것과 버틸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준우는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도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넘도록 손님이 뜸했습니다. 유통기한 점검표를 돌리고 냉장 코너 진열을 정리하고 계산대 영수증 용지를 교체했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매장 안을 채웠습니다. 바깥에서는 가끔 택시 소리가 들렸고 취객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새벽 강남의 소음은 이 시간에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돈으로 도시락 하나를 계산했습니다.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저녁을 못 먹은 채 버틴 밤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를 돌리고 꺼냈습니다. 비닐 포장 너머로 김이 살짝 서렸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도시락을 손에 들고 가방을 챙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앞 차가운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고 거뭇한 점퍼 하나를 걸쳐 입은 채 팔을 축 늘어뜨리고 완전히 드러누운 자세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신발 한 짝은 끈이 풀린 채였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는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주차장 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치곤 사장의 은색 SUV였습니다. 박 사장은 한 달에 2~3번 이 시간대에 불쑥 나타나 매장 점검을 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현장 경영이었습니다만 준우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이 지역에 편의점 2개와 카페 하나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직원에게 큰 소리 내는 일을 특별히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준우는 그것을 6달 동안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오는 날이면 매장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달라진다기보다 그냥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말을 줄이게 되고 동작이 조심스러워지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그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달리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박 사장이 내리며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쪽으로 걷다가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수없게 시리, 웬 미친 노인네가 가게 앞에서 자고 있어. 혼잣말이었지만 온도가 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노인을 내려다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매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준우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소금이 담긴 철제 양동이었습니다. 김장철에 절임용으로 한 포씩 파는 제품이었습니다.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 철제 양동이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도시락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 사장이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우는 유리문 안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말이 동시에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이 다치십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월세 예지의 등록금, 다음 달 대출 상환일, 그 숫자들이 이 순간 가장 나쁜 방식으로 준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25의 청년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무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의 발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바깥에서 박 사장이 철제 양동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준우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이미 매장 안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준우는 노인과 둘이 골목에 남았습니다. 무릎을 낮췄습니다.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는지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소금이 목덜미 주름 사이에도 끼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눈에 들어갔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준우는 매장 안으로 달려가 생수 한 병을 집었습니다. 계산대를 지나며 잠깐 망설였지만 자신의 카드를 꺼내 태그했습니다. 뒤에서 박 사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골목으로 나와 노인 옆에 앉아 생수 뚜껑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을 잡아 손바닥 위에 물을 흘려주었습니다. 눈 주변을 씻어낼 수 있도록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장 안에서 박 사장이 유리문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이 밤이 어떻게 끝날지 아직 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노인을 골목에 두고 매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 밤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 사장이 유리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골목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준우는 노인 곁에 쪼그려 앉은 채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준우 씨, 박 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을 준우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노인의 어깨 위에 남은 소금 알갱이들이 가로등 빛을 받아 희게 반짝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르신 눈에 소금이 들어갔습니다. 씻어드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본 게 그게 아니잖아요. 박 사장은 준우와 노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상황 전체가 불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이 불편하고 노인 곁에 앉아있는 준우가 불편하고 이 골목 자체가 불편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양반 빨리 보내요. 내가 2번 말하기 싫어서 어르신이 일어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문제예요?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습니다. 박 사장은 그 침묵을 반항으로 읽었습니다. 실제로 반항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이 골목에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불고기 냄새가 났었는데,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수십 년 전 어딘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그 소리를 듣고 짧게 혀를 찼습니다. 저 상태면 파출소에 연락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준우도 그 생각을 이미 했습니다. 다만 파출소에 연락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노인은 임시보호소로 넘겨집니다. 새벽에 넘겨진 사람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그 과정이 어떤지도 준우는 예지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지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현장 실습을 다녀온 뒤 한동안 밥을 잘 못 먹었던 이유를 준우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떻게요? 준우에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은 시간을 벌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 사장을 매장 안으로 돌려보내고 그 사이에 무언가를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박 사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유리문 안으로 사라지고 나자 머릿속은 오히려 더 하얘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예지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예지는 내일 아침 일찍 실습 기관에 가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아까 지나쳤던 취객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큰 길 쪽에서는 가끔 차 소리가 들렸지만 이 골목까지 닿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새벽, 이 추위 속에 이대로 두는 것은 안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준우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락 코너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야간 재고로 남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제육 도시락 하나를 집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1분 30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준우는 계산대 쪽 박 사장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박 사장은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준우는 알았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멈추었습니다. 준우는 도시락을 꺼내 자신의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지금 뭐 하려고요? 드시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급식소예요? 준우는 대답 대신 도시락을 들고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강준우 씨, 거기 서요. 준우는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박 사장은 카운터 뒤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불편한 표정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부로 그만해요, 준우는. 그 말을 한 번 더 소화했습니다. 해고하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이달 급여는 일한 날짜대로 줄게요. 준우는 손에 든 따뜻한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닐 포장 너머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김이 조금 서려 있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예지의 등록금 대출 상환일. 그 숫자들이 다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또렷하게. 그러나 준우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우가 나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사람이 왔다는 것은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준우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노인은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고맙소, 아까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풀린 것 같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것이 아주 조금 열린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근처에서 내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어. 아무도 안 믿어줬지. 근데 결국 해냈어. 혼잣말이었습니다. 준우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허공에 흘려보내는 말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이 근처 처음 장사 결국 해냈어. 노숙자처럼 보이는 이 노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치매로 인한 혼란인지 아니면 진짜 기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투에는 허풍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준우는 일어서며 노인의 점퍼깃을 여며 주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점퍼 안감 쪽이었습니다. 천 안에 뭔가가 덧대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름표 같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냥 솔기가 뭉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준우는 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뒷문 너머에서 박 사장이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준우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도시락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인지, 온기를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눈을 감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예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고 있으면 내일 봐. 지금 이상한 어르신 한 분 만났는데 궁금한 게 있어.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치마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카운터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문을 나서며 준우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골목 가로등 아래 앉아 두 손으로 도시락을 감싸쥔 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묻은 점퍼 위로 새벽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과는 별개로 아까 손끝에 닿았던 그 딱딱한 감각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점퍼 안감 속에 무언가 노인이 중얼거리던 말, 이 근처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다는 말, 전부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혼란스러운 노인의 흘러간 말인지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우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차갑게 감쌌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고 준우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내일 예지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방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예지에게 보낸 문자가 아직 읽히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야 실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서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도시락을 감싸주던 떨리는 손, 그 손끝에 닿았던 딱딱한 이름표의 감촉. 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예지를 만나면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지에게서 답장이 온 것은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준우는 고시원 방 안에서 취업 사이트를 열어놓은 채 잠이 들었다가 핸드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화면에는 예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무슨 어르신? 자세히 얘기해봐. 준우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린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반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조용했습니다. 준우는 어젯밤 일을 천천히 정리하며 예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예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노인이 뒷골목에 앉아 있었던 것, 박 사장이 소금을 뿌린 것, 자신이 도시락을 사다 드린 것, 그리고 해고당한 것까지 말하다 보니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예지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점퍼 안감에 뭔가 있었다고 했지? 준우가 덧붙였던 그 부분을 예지가 짚었습니다. 딱딱한 게 느껴졌는데 이름표 같기도 하고. 어르신 지금 어디 계셔? 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새 그 골목을 2번 더 지나쳤는데 노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괜찮은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새벽에 가봤는데 없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예지가 잠시 생각하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오늘 실습 끝나고 시간 되면 같이 가볼게. 그 골목 한 번 더 가보자. 오후 4시 두 사람은 그 편의점 골목 앞에 다시 섰습니다. 노인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는 소금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찬 시멘트 위에 허옇게 번진 자국이었습니다. 예지는 그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치매 증상 있으신 것 같아? 말이 앞뒤가 안 맞긴 했는데 어떤 부분은 되게 또렷했어. 이 근처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다는 말은 확실하게 했거든. 예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실종 노인 신고 내역 한번 찾아볼게. 예지는 복지관 실습을 하며 실종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식 접근 권한은 없었지만 실습 지도 선생님이 열어두었던 경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는 일반에 공개된 신고 사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지는 노인의 특징을 하나씩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남성 70대 서울 2달 이내 실종 신고. 검색 결과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예지는 한 명씩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준우는 옆에서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몇 번째 페이지를 넘겼을 때 예지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화면 속 사진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져 있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름 옆에는 2개월 전 실종, 가족 수소문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덕배 76세. 준우는 그 이름을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예지가 검색창에 그 이름을 다시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2년 전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헤드라인을 읽는 것만으로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덕배 그룹 창업주 김덕배 회장, 경영 일선에서 공식 은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핸드폰 화면과 자신의 기억을 번갈아 대조했습니다. 낡은 점퍼 풀린 신발끈 소금을 맞고 눈을 감던 얼굴 죄송합니다. 라고만 반복하던 목소리. 도시락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던 손. 그 손이 한때 수천 명이 직원을 거느린 그룹을 일으킨 손이었습니다. 준우야. 예지가 낮게 불렀습니다. 점퍼 안감에 있던 거 이름표였던 것 같아. 준우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어젯밤 손끝의 감촉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딱딱하고 작은 것 천 안쪽에 덧대어진 것. 가족이 치매 환자에게 연락처나 이름을 써서 옷 안감에 붙여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준우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노인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덕배 그룹에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준우가 말했습니다. 스스로도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된 청년이 대기업 그룹에 전화를 건다는 것이. 예지는 잠깐 준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일단 어르신을 먼저 찾아야 해. 두 사람은 골목 주변을 1시간 넘게 돌았습니다. 편의점 반경 400m 안에 있는 공원이 두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원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버스 정류장 벤치를 지나칠 때 예지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인이 있었습니다. 벤치 끝자리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점퍼였습니다. 고개는 가슴 쪽으로 약간 숙여져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예지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낮추고 노인의 얼굴 높이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예지를 바라보다가 그 뒤에 서 있는 준우를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그 청년이구먼. 목소리가 어젯밤보다 조금 더 맑았습니다. 밥을 먹어서인지 조금 쉬어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준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 여기 공기가 좋더라고. 예지는 가방에서 따뜻한 캔 커피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 연락처 아세요? 노인은 캔 커피를 손에 쥔 채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있어 진호, 근데 전화번호가 잘 안 떠오르는구먼. 괜찮으세요? 저희가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은 예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웃음 같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고맙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니. 준우는 그 옆에 서서 노인의 점퍼깃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감 쪽에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느꼈던 그 감촉이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작고 딱딱하고 천에 꿰매어진 것.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마 전화번호도 함께. 예지가 눈짓을 보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노인과 함께 근처 복지관 앞까지 걸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나와 노인을 따뜻한 실내로 안내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은 안감에 꿰매어진 이름표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지가 말했습니다.
덕배 그룹 대표 번호. 내가 찾아볼게.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음이 어젯밤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오후는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유리창에 준우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해결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노인이 따뜻한 실내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준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예지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준우는 고시원 방에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원할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세 군데 골라두었고 그중 한 곳에 이미 지원서를 넣은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연락 왔어. 이름표 확인했대. 예지의 목소리가 빠르고 낮았습니다. 흥분을 누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같이 적혀 있었어. 덕배그룹 김진호 사장 개인 번호. 준우는 이력서 파일을 닫았습니다. 복지관 쪽에서는 이미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거기서 끝날 일이었습니다. 실종 노인이 발견되었고 신원이 확인되었고 가족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준우와 예지가 더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지는 복지관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경과를 공유받기로 했습니다. 노인이 발견된 경위,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가족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위 안에는 편의점 골목에서 있었던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 부분을 굳이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었고 노인이 다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지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알아야 해. 어르신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하셨는지 그게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준우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지가 옳았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두 사람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담요를 덮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식사를 했고 따뜻한 실내에서 하룻밤을 보낸 덕분이었습니다. 준우를 보자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말 대신 하는 인사였습니다. 준우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좀 어떠세요? 따뜻하네. 오랜만에 잘 잔 것 같아. 노인은 담요 끝을 손으로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연락이 갔다고 하더구먼. 진호가 많이 놀랐겠어. 목소리에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걱정을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났을 때 복지관 앞 도로에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1대, 2대, 3대 차들이 조용하고 질서 있게 건물 앞에 늘어섰습니다. 번호판이 다 달랐습니다. 렌터카가 아니라 법인 차량들이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황급히 입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달랐습니다. 단단함과는 거리가 먼 무너지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준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김진호 사장은 복지관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노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요를 무릎 위에 덮은 채 소파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김진호 사장은 성큼 다가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인의 두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많이 찾았지? 2달이에요, 아버지. 미안하다. 준우는 그 장면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지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김진호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복지관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동행한 직원에게 몇 가지를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준우와 예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분이 아버지를 돌봐주셨다고요. 목소리가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 아래가 아직 붉었습니다. 저희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담당자한테 경의를 들었습니다. 김진호 사장은 두 사람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나머지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노인이 처음 발견된 장소, 상태, 그리고 편의점 골목에서 있었던 일까지 담당자는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했습니다. 준우는 그 설명을 들으며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김진호 사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끝난 뒤에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노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담요를 덮고 앉아있는 노인의 어깨가 그에게는 어떻게 보였을지 준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편의점이 어딥니까?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준우는 그 순간 무언가 복잡한 것이 가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사장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짐작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노인에게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우는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같은 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지가 준우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호 사장이 다시 두 사람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후로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분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잘 지내시면 됩니다. 그 말씀도 감사합니다만 김진호 사장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에게 한 장씩 건넸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꼭. 준우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안에서 명함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위에 적힌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배 그룹 대표이사 김진호. 준우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들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을 입구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나서야 예지가 말했습니다. 잘 됐다.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 됐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준우에게 남은 것은 여전했습니다. 이력서 3장 통장 잔고, 다음 달 고시원 월세, 나 아르바이트 더 알아봐야 해. 준우가 말했습니다. 예지가 준우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알아 같이 찾아보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오후에 햇살이 짧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골목은 여전히 좁고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명함 한 장이 준우의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박치곤 사장의 하루는 늘 일정했습니다. 오전 10시에 강남 편의점을 들러 매출을 확인하고 점심은 단골 국밥집에서 혼자 먹고 오후에는 카페 쪽 재고를 점검했습니다. 일과가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만큼 안정적이었고 그 안정감을 박 사장은 자신이 일구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오전 10시 그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 앞 도로에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나란히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건물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처음에는 옆 건물 쪽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들의 방향이 편의점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그 사람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걸어왔습니다. 박치곤 사장님이십니까? 물어봤지만 물음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실례지만 어디서? 덕배그룹 김진호입니다. 박 사장의 입이 멈추었습니다. 덕배그룹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이 편의점 앞에서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눈을 한번 깜빡이며 상대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며칠 전 이 건물 뒷골목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시죠? 그 말과 함께 박 사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노인 소금 뒷문 골목 새벽 2시 연결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이 반응했습니다. 뇌가 상황을 정리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 노인이 설마... 김진호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섰습니다.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박 사장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했는지 사과를 하려고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셨겠죠? 김진호 사장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평탄했습니다. 그 평탄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알고 하셨든 모르고 하셨든 그날 있었던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 사장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소금 양동이를 들고 나갔을 때 자신이 무슨 마음이었는지를.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귀찮음이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가게 앞이 더럽혀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그를 움직였고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노인이 눈을 감고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은 그 말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작았습니다. 김진호 사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행했던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진호 사장이 박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건물 임대계약 해지 통보합니다. 덕배그룹 자산운용 쪽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박 사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추가로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쪽에서 별도로 연락이 갈 겁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격앙되거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박 사장의 가슴을 더 깊이 눌렀습니다. 분노였다면 맞받아칠 수라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김진호 사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곁에 있어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해고하셨더군요. 박 사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며칠 전 소금이 뿌려졌던 그 자리를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로 쓸었는지 아니면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 사장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 사장이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박 사장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임대계약 해지 법적 검토. 몇 줄 되지 않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이 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건물에 2개의 매장이 묶여 있다는 것을, 보증금과 권리금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박 사장은 천천히 편의점 유리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고 소금 양동이를 들었는지 지금 유리에 비친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얼굴이 초라하다는 것만큼은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매장 안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냉장고가 낮게 돌아가고 있었고 삼각김밥이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우에게 예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지관 담당자한테 연락 왔어. 덕배그룹 쪽에서 공식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다음 주 면담 요청이래. 준우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고시원 방 창문으로 저녁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력서 파일이 열린 채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아직 지원하지 못한 곳이 2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면담이 어떤 자리인지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기대를 하는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락 하나를 사면서 자신은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력서 파일을 닫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덕배그룹 본사는 강남구 청담동에 100층짜리 본사가 있는 국내 대기업 1위 회사였습니다. 준우는 건물 앞에 서서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외벽이 겨울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평소 이 앞을 지나칠 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느낌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지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돼? 조금. 나도. 2 사람은 나란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밝히자
직원이 곧바로 안내에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준우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예지는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회장실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직원이 가볍게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우와 예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방 한편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포장마차처럼 보이는 작은 가게 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소파 쪽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호 사장과 김덕배 회장이었습니다. 김덕배 회장은 복지관에서 보았을 때와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부드러운 소재의 실내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같았습니다. 눈 아래 주름, 굵은 핏줄이 붉어진 손등, 그리고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빛. 회장은 준우와 예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앉게나. 준우는 소파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김진호 사장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직원이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김덕배 회장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자네가 준 도시락 말이야. 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제육볶음이었지? 네, 그날 남은 재고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회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내가 제육볶음을 좋아해. 옛날부터 처음 사업 시작하던 시절에 밥 먹을 돈이 부족하면 포장마차에서 제육볶음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 잔 했거든.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날 자네가 건네준 도시락을 봤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 추웠는데 손에 따뜻한 게 쥐어지니까. 회장은 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고마웠네. 준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말로 옮기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별것이 맞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자기 일자리를 잃으면서까지 한 일이 별것 아닌 건 아니야.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준우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예지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예지의 방식이었습니다. 필요한 자리에서 조용히 있어주는 것, 그것이 예지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진호 사장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곳이 그 골목 근처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작은 철물 도매상으로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건물들이 다 바뀌었지만 준우는 그 말을 듣고 노인이 중얼거리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근처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다는 말, 포장마차 불고기 냄새가 났다는 말, 혼잣말처럼 흘러나오던 그 말들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으로 가셨던 거야. 기억이 다 흐릿해졌는데 그 골목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회장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가로질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등 위로 빛이 닿았습니다. 굵은 핏줄이 붉어진 그 손이 한때 아무것도 없는 골목에서 처음 짐을 들었던 손이었습니다.
준우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네, 지금 뭐하고 있나? 일은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전공이 뭔가? 경영학입니다. 4년제 졸업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품평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천천히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그룹 전략 기획팀에 자리가 하나 있네. 준우는 그 말을 한 번 더 소화했습니다.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네. 공채 절차는 아니지만 내부 규정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 진호가 검토했네. 김진호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은으로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자네가 한 판단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손해보는 자리에서 오른쪽을 택하는 사람이 조직에서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으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편의점 야간 알바비로 고시원 월세를 계산하던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지가 준우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촉하는 기색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는데 익숙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받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다시 작게 웃었습니다. 예지에게도 말이 건네졌습니다. 김진호 사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회복지대학원 과정을 밟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룹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과 장학금입니다. 예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줄씩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준우는 알았습니다. 예지가 이 자리에서 울지 않으려고 얼마나 단단히 마음을 잡고 있는지를. 돌아가기 전에 회장이 준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네. 준우가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무서웠나? 사장한테 찍힐까봐. 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맞아. 낮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회장이 한 말 중에 가장 긴 침묵 뒤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창담동의 도로에는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각의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예지가 준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밥 먹자. 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육볶음 먹고 싶다. 예지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등 뒤에서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자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전부 쉽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새 직장에서 버텨내야 했고 예지는 대학원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그것들이 조금 멀리 있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봄은 언제나 갑작스럽습니다. 어제까지 차갑던 바람이 하루아침에 온기를 머금고 가로수 가지 끝에서 연두색 잎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길었던 해일수록 봄이 더 또렷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올해가 그런 해였습니다. 준우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장 재킷 안쪽에 사원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덕배 그룹 전략 기획팀. 그 글자가 적힌 사원증을 처음 받아들던 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해진 무게였습니다. 입사한 지 1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석 달은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낯설었고 보고서 형식이 달랐고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준우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틀렸을 때는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팀장은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칭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넉 달째 되던 날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보고서 읽기 편해졌네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준우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6달째 되던 무렵 팀장이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맡겼습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운영 효율화 방안이었습니다. 준우는 그 주제를 받아드는 순간 잠시 멈추었습니다. 편의점 그 단어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그 기억을 보고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품을 팔았습니다. 야간에 운영되는 편의점 12곳을 직접 돌았습니다. 새벽 알바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숫자만 담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언어를 담았습니다. 그 보고서는 위로 올라갔고 김덕배 회장이 읽었다는 말이 나중에 전해졌습니다. 김진호 사장이 복도에서 짧게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잘 쓰셨다고 하셨어요. 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지는 대학원 2년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줄였고 그만큼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교수가 예지의 논문 주제를 학회에 추천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공백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예지는 그 논문을 쓰면서 그 겨울밤 골목에서 본 것들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소금이 번진 자국, 그 장면들이 논문의 문제의식, 어딘가에 조용히 녹아 있었습니다. 예지와 저는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식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부르고 조용하고 따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준우의 부모님과 예지의 가족, 직장 동료 몇 명과 대학원 친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김덕배 회장이었습니다. 아들 김진호 사장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습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은 맑았습니다. 회장은 준우 쪽으로 걸어오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셨습니까? 자네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회장은 준우의 팔을 한번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준우는 알았습니다. 예지가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아이보리빛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걸어오는 예지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며 아침에 답장을 보내준 사람, 실종자 명단을 뒤지며 이름표를 확인하자고, 한 사람 경위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 회장실에서 서류를 받으며 울지 않으려고 단단히 마음을 잡은 사람, 그 모든 자리에 예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회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지도 함께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가 한 거지. 그날 밤이 없었으면 지금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식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어. 회장이 일어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야. 나이가 들어도 어렵고, 돈이 많아도 어렵고, 배워도 어려워. 자네는 그걸 그냥 했어. 새벽 이시골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살게나.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회장이 식장을 나가는 것을 준우는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로 5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뒷모습이 그 빛 안으로 들어갔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예지가 준우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그 말이 식장 안의 소음 속에서도 조용히 울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이력도 대단한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이시골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것, 그것이 이 모든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배고프다. 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예지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바닥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림자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삶은 그렇게 별것 아닌 말 한마디와 배고픔과 웃음 사이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전부 쉽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골목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차가운 바닥에 혼자 있을 때 발이 움직이면 된다는 것. 그것이 삶을 바꾸는 일이 되든 그냥 그 밤 하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 되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긴 시간 영상 재미있으셨는지요? 우리네 삶이 다 그렇지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언젠간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여러분 주변에도 준우 같은 사람이 있나요? 따뜻한 한마디, 작은 도시락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